안녕하세요. 끝내주는 경제 끝내주게 풀어드립니다. 명지대학 석좌교수 이광재입니다. 내일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1년이 되는 해입니다. 정말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한국 경제는 그 말 그대로 1년 동안 충격 속에 있었고 이제 겨우 벗어나고 있습니다. 경제 전망은 어떨 건지 오늘 전문가 모시고 구체적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로우뉴스 이정환 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관련 리포트 하나를 보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계엄령 충격 이후 불안했던 한국 증시는 정권 교체와 함께 반등에 성공하며 가파른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과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코스피는 사상 처음 4,000선을 넘었고 일부에선 7,500포인트 돌파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계엄 직후였던 지난해 12월 초보다 약 60%가량 오른 수준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계엄 당시 외국인이 대거 빠져나간 자리에는 연기금이 나서 방어했지만 연말 2,399선에서 마감했습니다. 이후 들어선 이재명 정부는 상법 개정과 주가 조작 근절 대응을 통해 자본시장 신뢰 회복에 속도를 내며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하반기 들어 코스피에 탄력이 붙으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롯한 반도체 대형주들이 증시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내년 국내 증시에 대해 JP모건은 코스피 6,000 돌파 가능성을, KB증권은 최대 7,500포인트까지 전망했지만 미국 금리와 AI 투자피로 글로벌 변수 등은 여전히 리스크로 남아 있습니다. 뉴스토마토 신유미입니다. 윤석열을 왜 이렇게 경제가 망가졌나요? 그 그림 한번 띄워주시고요. 5가지 이유를 짚어봤습니다. 사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재정 지출이 급박한 상황에서 정부가 돈을 풀어야 되는데 정부가 지출을 틀어지면서 성장 동력이 꺾였죠.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국내 수요가 부진하면서 경기가 계속 나빠졌고요. 자영업 폐업도 늘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그 당시 비상계엄 직후에 경제주간지 포브스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윤석열이 한국의 GDP 킬러다. 그래서 이제 5,100만 국민들이 할부로 갚아야 한다라고 경고를 했고요. 예. 실제로 지금도 계속 나눠서 갚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윤석열이 경주 에이펙을 준비했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 잼버리꼴 나지 않을까라는 당장 걱정이 들고요. 네. 윤석열과 트럼프가 만났다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 트럼프는 또 이 승자를 또 존중하고 약자를 밟는다고 하잖아요. 당시 윤석열 지지율이 20%밖에 안 됐는데 윤석열이 트럼프를 만나러 갔으면 트럼프가 과연 윤석열을 존중했을까? 아마 처참한 광경이 나오지 않았을까 싶고요. 네. 무엇보다 이 관세 협상을 하려면 국민들의 이해와 협조가 필요하잖아요. 국민들의 신뢰가 있어야 협상할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윤석열 임기 단축이 한국 경제에는 정말 천우신조의 기회다. 네. 그리고 정말 2022년부터 2024년까지는 한국 경제에 정말 암흑기였습니다. 퇴행을 넘어서 성장 동력을 꺾어놨고 정치만 망쳐놓은 게 아니라 정말 경제를 완전히 망쳐놨고 이제 뒷수습을 시작하고 있는 단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제 경제를 알아볼 수 있는 지표가 여러 가지 있는데 네네. 가장 대표 주자는 성장률이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무려 해방 이후에 네. 마이너스가 한 4차례 있었다고 네네. 하는데 그 4번째를 예. 윤석열 정부가 장식했다고 이것도 그림 하죠. 한번 보여주십시오. 보면 이제 그 1998년 IMF가 한 번 있고요. 이때 마이너스였고 2008년 이제 그 금융위기, 글로벌 금융위기에 이제 1% 미만을 있더라고요. 네. 코로나 팬데믹 때 또 마이너스를 한 번 찍었고요. 지금 1% 미만이 4번인데 지금 윤석열 때 또 그러니까 윤석열이라는 게 한국 경제에는 거의 그 위기 같은 재앙 같은 상황이었던 거죠. 그리고 다행히 이제 2024년 올해 네. 2025년에 1%를 밑돌 거라고 그랬는데 올해 한국은행 전망을 보면 1.0을 찍을 거다. 넘느냐 마느냐 문제지. 네. 이게 반년 만에 그래도 0.6까지 떨어졌다가 꽤 많이 회복한 상태. 그리고 내년에는 1.8까지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원인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경기 침체가 오면은 정부가 네. 돈을 풀어야 되는데 네네. 감세와 긴축을 하면서 오히려 더 경제의 역동성을 떨어뜨렸다 이런 지적이 많던데 맞습니다. 어떤가요? 네, 혹시 국세 수입 그 장면 한번 띄워주시고요. 사실 그 보시면 이게 정말 놀랍고도 한국이 정말 어떻게 이런 이 어둠의 터널을 지났을까 싶기도 한 게요. 보면 국세 세금 수입이 나라가 성장하고 있는데 멀쩡한 나라가 세금이 2년 연속 줄어드는 건 정말 역사에 없던 일입니다. 지금 놀랍네요. 90년도 보면 2022년에서 2년 연속 세금을 지금 패대기를 쳤잖아요. 네. 보면 이제 이게 윤석열 정부 당시 조중동이 외쳤던 재정 건전성이라는 그 함정에 빠져서
이 채무를 줄여야 되고 정부 지출을 아껴야 된다고 했으면서 실제로는 예산을 줄여 잡았는데 그만큼도 세금을 걷지 못했죠. 세수가 미달해가지고 지금 나라 곳간이 지금 바닥이 난 상황이었죠. 정부가 돈을 안 쓰니 정부가 돈을 풀어서 기업과 가계와 정부가 삼축이지 않습니까? 코로나 팬데믹 에 돈이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돈을 풀어서 경제에 마중물을 해야 되는데 그때 돈을 틀어쥐면서 완전히 경제가 아작이 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다음 그림도 한번 보시면요. 이 세금 징수에서 이 소득세와 법인세, 파란색이 소득세고 연두색이 법인세인데 법인세 줄어드는 거 보세요. 무시무시하게 줄지 않았습니까? 네. 기업들 세금을 깎아주면서 이게 사실 경제에 무슨 뭐 이렇게 활력이 돈다기보다는 정부가 돈을 못 쓰고 정부가 돈이 없어서 쩔쩔매는 상황이 계속되면서 지난 2년 동안, 3년 동안 경제가 얼어붙었죠. 세수 결손이 무려 88조 원이고요. 지난해 재정 적자가 105조 원이나 됩니다. 105조. 네, 다음 관리 재정 수지도 보시면 이게 지금 이제 늘 이제 마이너스를 관리하고 있는데 이게 연두색은 GDP 대비고요. 빨간색은 실제 관리 재정 수지인데 윤석열 지난 2020년은 이제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마이너스였다고 치지만 팬데믹 이후에도 지금 거의 100조 원, 87조 원, 105조 원까지 2년 연속 엄청난 적자를 냈습니다. 심각하군요. 정부가 돈이 없으니 정부가 돈을 쓰지 못하고 복지라든가 그다음에 사회 안전망 같은 것들이 다 무너진 거죠. 그래서 코로나 직후에 저도 이렇게 주변에 자영업자들 이제 만났었는데 네. 어떻게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들 수 있냐. 코로나 네. 끝났는데 그런 네.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었거든요. 어쨌든 경제 심리가 굉장히 네. 안 좋았다는 거고 네. 실제 돈도 안 풀었고. 네. 그래서 당시에 어떤 경제 심리 지수를 봤더니 네, 네. 한 83까지 떨어졌다 이런 보도도 있었거든요. 그 경제 심리 지수 한번 보여주시고요. 경제 심리 지수와 소비자 지수가 있는데 이 빨간색을 이 경제 심리 지수 ESI입니다. 이 빨간색 부분이 네. 지금 이제 윤석열 부분인데 윤석열 집권 기간인데 연도가 있군요. 지금 이제 100이 넘으면 경제가 좋아질 거라고 보는 거고요. 괜찮아요. 100을 밑돌면 이제 경제가 나빠질 거라고 보는 건데 지금 보시면 윤석열 집권하자마자 100 미만으로 떨어져 가지고 90을 맴돌다가 윤석열 비상계엄 직후에는 83까지 떨어졌습니다. 이거 완전히 재앙 수준의 경제 위기란 말이거든요. 다행히 윤석열 이제 비상계엄 이후에 정권이 좀 정국이 수습되면서 이렇게 95까지 올라서 지금 94고요. 이 다음 그림 한번 보시면요. 소비자 심리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윤석열 집권하자마자 96으로 떨어졌다가 이 비상계엄 직후에 88까지 떨어졌는데 지금은 회복이 돼서 이재명 정부 지금 이제 2025년 10월 기준으로 112까지. 그러면 이게 소비자 심리가 나아질 거다. 이제 돈을 좀 써야 되겠다라는 쪽으로. 이게 상당 부분 이재명 정부 소비 쿠폰의 효과라는 그런 해석도 나옵니다. 저 이제 윤석열 정부 얘기는 그만하고 네네. 이제 이재명 정부가 들었으면서 이제 반등의 조짐이 보인다는데 어떤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당장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주가 지수가 당 2,500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4,000을 넘는 상황. 그리고 6,000에서 아까 보면 7,500까지도 전망을 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경제에 활력이 돌고 있다라는 게 하나의 지표가 될 거고요. 우리가 또 보면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굉장히 암울했던 것이 이거 하나만 더 볼게요. 자살률 통계를 보면 왜 미국에서 이제 보면 왜 어떤 정치인은 다른 정치인보다 위험한가라는 제임스 길리건의 책이 있거든요. 그때 보면 미국은 보수 정권에서 자살과 살인이 늘어나는데 실제 한국도 보면 이 빨간 부분이 윤석열 정권이죠. 윤석열 정부 시절에 자살률이 급격히 치솟는 모습, 지금 빨간색 부분입니다. 자살률이 급격히 치솟는 부분. 그다음에 또 보면 이제 이 박근혜 정권 시절에도 자살률이 올랐고요. 보면 이제 그만큼 한국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았고 빈부격차라든가 이 자영업자의 위기, 그다음에 비정규직들, 그다음에 소득 격차가 확대되면서 지난 3년 동안 한국 경제가 굉장히 열악한 상황을 갔다. 근데 지금 보면 이제 이재명 정부 들어서 적극 재정 기조로 돌아섰고 똑같이 정부 부채는 늘어나고 있지만 이재명 정부는 아직 철학이 다른 것 같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이제 부채는 필요하다면 늘려도 된다. 그리고 우리 끝내준 경제에서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분모를 늘려서 GDP 규모를 늘리면 GDP 대비 부채 규모가 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파이를 키워보자라는 쪽을 하고 있고요. 다행히 이제 이재명 정부 출범과 맞물려서 또 이렇게 AI 혁명이 또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기에 맞물려서 글로벌하게 지금 이제 IT, AI 개발 투자가 진행이 되고 있고 거기 또 핵심 또 우리가 황금광 시대의 꽃갱이 장수가 또 한국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또 이렇게 투자 붐, 그다음에 엄청난 또 이제 자본 투자가 벌어지고 있고 지금 또 보면 올해 또 법인세 징수가 이 법인세 징수 한번 그림 마지막 보여주세요. 네. 작년까지 법인세가 크게 줄었다고 그랬잖아요. 올해는 법인세가 맨 마지막인데 이게 반등을 했습니다. 정부 세금이 좀 늘어나고 있는 다행이네요. 상황이고요. 이게 이제 기업들 실적이 좋아지고 경제 역동성이 늘어나면서 이제 정부 세금이 늘어나고 이 이재명 정부의 이 이제 선순환 구조는 마중물을 붓고 단순히 세금 깎아줘 가지고 경제를 활력화 시킨다는 게 아니라 경제 역동성을 키워보자. 마중물을 붓고 정부가 투자를 하고 국가 주도로 제조업을 부흥시키는 그런 프로젝트를 지금 가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어쨌든 그 여야 간의 예산안이 다행히 합의가 됐다고. 네네. 네, 저는 날짜 맞출지 몰랐거든요. 예. 그런데 어떻게 악수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거 완전 두 분께서. 슈퍼 예산이고요. 회복과 성장을 위한 예산이란 말도 나오고 네. 예산 자체가 작년보다 8%나 늘어난 초특급 확장 예산입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그리고 이 그림도 한번 보여주세요. 이 예산 R&D부터 보면 R&D가 무려 19%나 늘어나고 우리 윤석열 정부에서 R&D 후려친 거 다들 맞아요. 기억하고 계시겠죠. 이게 산업 부분 예산도 14% 늘고요. 이게 사실은 이제 우리가 정부가 뭐 그동안 정부 부채에 대한 우려는 많지만 정부가 돈을 써야 될 때는 써야 된다. 윤석열의 가장 큰 문제는 특별한 철학도 없이 돈을 안 쓰면서 경제를 완전 말아먹었다. 지금 이제 경제에 돈을 풀고 마중물을 붓고 경제가 살아나고 일자리를 늘리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이 떨어진 잠재 성장률을 회복시키는 게 시대적 과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잠재 성장률 그림 한번 보여주시면요. 네. 이게 사실은 이제 경제가 성장하다 보면 이제 성장률 둔화되는 국면이 생기고 한국 경제의 모든 걸 다 털어부어서 가장 오를 수 있는 최고의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이잖아요. 이게 보면 이제 5%에서 꾸준히 줄어가지고 지금 이제 1%대로 떨어졌고 2050년이 되면 이제 완전히 0.6%까지 떨어질 거라고 하는데 사실 이걸 회복시키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게 사실은 이제 그러면 기업들이 다시 나간 기업들이 돌아와야 되고 다시 투자 대비 효율이 높아져야 되고 그다음에 경제의 역동성이라든가 아니면 일자리가 늘어나고 다시 해외로 나갔던 자본이 돌아오는 그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데 네. 이 이재명 정부의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실험이죠. 그리고 네. 우리가 미국에 또 해마다 200억 달러씩 퍼줘야 되는 상황 네, 그리고 상한선, 네. 경제에 지금 윤석열이 망쳐놓은 경제를 살려야 되는 어려운 과제들이 있는데 그래도 다행인 건 지금 조금씩 좋은 신호가 보이고 시작하고 있다. 그리고 다행히 한국 경제에 또 이렇게 그런 자부심도 살아나고 있고 격차 해소, 그다음에 뭐 지금 정년 연장, 연금 구조 개혁 등의 이 복잡한 주제들에 대한 어떤 사회적 합의에 대한 논의의 틀도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요. 수출도 지금 올해 또 윤석열 정부 트럼프와 관세 협상 때문에 여러 가지 타격이 있었지만 올해 또 역대 최대 규모 수출 실적을 낼 거라고 합니다. 그렇죠. 이것도 네, 굉장히 좋은 신호고요. 무엇보다도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머니무브의 또 긍정적인 효과 그리고 전체적 파이가 늘어나면서 정부 재정 지출 효과를 극대화하는 그런 전략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네. 아직 남은 과제가 많이 있는데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우리가 10년 동안 2천억 달러는 엄청난 돈을 네. 지불해야 되는데 우리 간단히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사회적으로는 AI와 신산업 투자 그리고 구조 개혁이 상대적으로 늘었는데 장기 성장 동력 측면에서 여전히 과제가 많죠. 그래서 이제 아직 우리가 내란이라는 긴 터널 빠져나오지 못한 상태지만 경제의 이 체질을 바꾸는 그런 이재명 정부의 실험이 반드시 성공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경제는 심리라고 하죠. 불안하면 경제가 얼어붙고 네. 또 뭔가 이 믿음이 생기면 금방 생기를 되찾게 됩니다. 우선 정부가 방향을 명확하게 잡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지난 3년간의 교훈이 네.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이정환 대표 오늘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IMF보다 더 어렵다고 국민들은 호소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만든 계엄 이후 1년 앞으로 더 많은 희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